1996년 4월 7일 일요일 뉴욕의 부활절 아침. 늘 정해진 대로 경찰관 프리먼은 강가를 순찰하기 위해 메디슨 스트리트로 이동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주차장 맨 끝에 있는 이상한 차량을 발견합니다. 2대의 차량이었는데 트렁크가 열려있고 그 안에는 쓰레기 봉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수상한 것은 그 근처에서 한 남성이 강 근처를 걸으며 강으로 무언가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잠시 지켜보다 그 남성에게 다가갔는데 그의 손엔 피가 묻어 있었죠. 경찰은 남자가 쥐고 있는 쓰레기 봉투를 열었고 안에서 인간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내장으로 추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블라디미르 젤레닌. 그는 현재 강가에 시신을 버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블라디미르에게 가방에 몇 구의 시신을 가지고 있냐 물었고 블라디미르는 한 구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더니 블라디미르가 머리를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는데 그곳은 트렁크 방향이었죠. 그렇게 그쪽으로 머리를 돌리곤 더 많은 부분이 있어요 라고 전합니다. 경찰은 지원을 요청했고 경찰이 추가됩니다. 블라디미르가 강에 버린 쓰레기 봉투를 찾기 위해 잠수부들이 강으로 들어갔고 쓰레기 봉투들을 회수해왔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쓰레기 봉투는 신체 부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부 회수해 확인한 결과 모두 65조각으로 확인됩니다. 최대한 작게 나뉘어져 있었죠. 손, 팔, 손가락, 눈, 심장, 간 등등 말입니다. 블라디미르가 경찰에 자백을 하며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후도 말이죠. 블라디미르는 나 혼자서 이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촌인 리타 글루즈먼이 시킨 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피해자는 야코프 글루즈먼 박사로 리타 글루즈먼의 남편이었습니다. 야코프 박사는 암 연구에 굉장히 큰 획을 그은 유명한 과학자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소련이었던 곳에서 리타와 알고 지내다 1969년에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련을 벗어나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리타와 야코프의 가족이 이스라엘로 이민을 가는 것에 허락을 얻어냈지만 야코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고 똑똑한 유능한 인재였기에 소련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죠. 리타는 야코프를 빼내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운동이라는 인권단체에 들어갑니다. 이곳은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이 떠날 수 있도록 인권을 위해 쌓은 단체였고 리타와 그들의 노력으로 야코프는 이스라엘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와 함께 3사람이 살다가 1977년에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1987년까지 야코프는 뉴욕주 펄리버에 있는 제약회사인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에서 암치료법 연구를 해나갔죠. 안정적이고 금전도 뒤따라주니 완벽한 정착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부유한 지역인 뉴저지주 어퍼 새들리버로 이사합니다. 정말 큰 집에서 좋은 환경으로 지낼 수 있었죠. 리타 역시 야코프의 도움으로 전기화학에 대한 자신의 기술을 살려 ECI 테크놀로지 회사를 차립니다. 힘든 시간을 같이 이겨낸 만큼 끝까지 행복하게 살았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두 사람의 사이는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리타는 생활이 나아지자 옛날 어려웠던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고 엄청난 사치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말입니다. 한 달에 2만 달러씩 쓰며 옷, 보석 등의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씀씀이가 커져서 그런가 살고 있는 집이 정말 크고 좋은 집이었는데도 오두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듯 리타는 이미 부유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죠. 게다가 야코프를 학대하기도 했던가 봅니다. 언어적인지 신체적인지는 자세하지 않으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 야코프는 리타에게 질렸고 리타에게 이혼을 원한다고 말하고 이혼 신청을 합니다. 리타 본인이 절망적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온 모양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도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1995년 야코프는 집을 구해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야코프는 이스라엘에 연인이 있었는데 그녀를 미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기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합니다. 블라디미르에 따르면 1996년 2월에 리타가 자신에게 찾아와서는 야코프를 살해하는 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리타의 회사에 블라디미르가 고용되어 있던 모양인데다 미국으로 넘어올 수 있게 도움을 줬던 모양입니다. 그를 위협할 때 실제로 굉장히 넌 나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듯 협박하고 이민자 신분을 가지고 위협을 했답니다. 네가 야코프를 살해하는 것을 돕지 않는다면 당국에 가서 정치적 망명 신청이 위조됐다고 말할 것이라고 위협을 한 것이죠.
결국 블라디미르는 리타를 따르기로 합니다. 리타에겐 남편의 아파트 키가 있었습니다. 일전에 야코프로부터 무슨 부탁을 받아 받았던 키를 복사해 둔 것입니다. 게다가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야코프의 일정은 전부 깨고 있었죠. 토요일 저녁에는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밤 11시 30분에는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타와 블라디미르는 블라디미르의 소유의 도끼와 그 밖에 필요한 물건들인 칼과 청소 제품을 챙겼습니다. 1996년 4월 6일 토요일, 두 사람은 야코프의 집에 숨어서 그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야코프가 집에 도착했고 그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블라디미르는 야코프에게 달려들어 도끼로 공격합니다. 그러자 리타는 손도끼로 야코프의 머리를 공격했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그리고 그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번엔 칼을 들고 와 여러 번 찌릅니다. 모든 공격이 끝나고 그 뒤에 화장실로 이동해 분리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블라디미르가 했고 리타는 혈흔 자국,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집 청소를 정말 세밀하게 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식별하지 못하도록 정말 작게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이 됐죠. 리타는 블라디미르에게 신체 부위들을 가져다 강에 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체를 담은 쓰레기 봉투들을 블라디미르 본인의 차와 야코프의 차에 실은 뒤 강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쓰레기 봉투를 강에 던지다가 경찰에 발각이 된 것입니다. 야코프는 신원 확인이 어려워 치과 기록으로 신원 확인을 했습니다. 범인은 잡았으니 동기를 찾아야 했죠. 경찰은 두 사람의 재정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타와 야코프가 이혼을 하려 했고 야코프가 상당한 금액을 이혼 합의금으로 제시했지만 리타는 거절했습니다. 문제로 보이는 것은 돈이 아닌 회사였는데 리타가 설립하긴 했지만 이게 가족 사업이다 보니 이것을 두고 싸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리타는 회사를 자신의 이름으로 하고 싶었지만 그걸 동의해주기 전에 사업 재무에 대해 확인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리타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즐기는 그 사치가 전부 회사 돈으로 결제되었기 때문이죠. 이 부분들만 보면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리타가 야코프를 살해한 것 같으나 추가적인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야코프의 전화 기록을 확인하다 보니 그가 이스라엘에 전화를 자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던 상대방은 1994년에 이스라엘 여행 중에 만났던 연구원으로 야코프의 불륜 상대였습니다. 이것을 리타가 몰랐냐? 그럴 리가요. 감히 어떻게 다른 여자를? 어떻게 나보다 어린 여자를?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누구도 가질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진 리타는 야코프의 아파트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불륜 상대를 추적하기 위해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리타는 야코프의 가족에게 10만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자기가 준비한 불륜 증거들로 야코프의 평판을 망치겠다고 협박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죠. 한편 야코프는 이혼을 하고 연인을 미국으로 불러서 결혼을 한 뒤 비자를 받고 이럴 계획이었는데 이게 생각한 것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빠르게 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로 직접 가서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이혼이 끝나기 전까지 리타의 정신을 돌리기 위해 9만 달러를 건네줍니다. 그 9만 달러는 순식간에 소비됐고 리타는 예상보다 빠르게 야코프에게 다시 시선이 돌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인으로 이어지게 됐죠. 블라디미르가 체포되었을 때 이미 리타는 집에서 짐을 챙겨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공개 수사로 바뀌며 그녀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1996년 4월 12일 야코프가 일하던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 캠퍼스 오두막에 숨어있던 리타를 체포합니다. 블라디미르가 재판에서 증언을 하기로 거래하긴 했지만 리타가 현장에 있었거나 살인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FBI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살인죄로는 기소할 수 없으니 허점을 이용하기로 하는데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여성폭력 방지법으로 이게 일단 이름은 여성폭력 방지이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하는 법입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다른 당사자를 보호하는 법인데 학대자가 주 경계선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괴롭히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가정폭력 혐의를 씌울 수 있는 법인데 리타는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건너간 상태였죠. 리타의 사촌 블라디미르는 약속한 대로 재판에서 증언을 했고 혐의가 줄어들게 됩니다. 22년 6개월의 형을 받았으며
2015년에 풀려났습니다. 1997년 1월 29일 리타에게도 가정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연방 혐의로 유죄가 내려집니다. 그녀는 미국 여성폭력 방지법에 따라 유죄를 받은 최초의 여성이 됩니다. 리타는 선고날에 난 한 일이 없다, 나는 무죄다 라고 주장했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됩니다. 그러나 2020년 파킨슨병이 발병했고 뇌졸중을 겪으며 판사는 그녀에게 석방을 허가합니다. 그렇게 2020년 7월 72세의 리타는 석방됐죠. 그렇다고 마냥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2025년까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집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되겠네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가 끔찍한 일을 겪었음에도 가해자에게 참 자비로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론 저런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과 우리는 다르기에 이런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야코프는 암 연구를 하며 그쪽 방면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유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더라면 어쩌면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암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